전원 승선하십시오. 풀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 사람의 형상을 한 뿌리가 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보내오는 보고서에 이런 희한한 식물이 실존한다는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중국의 황제와 사대부들이 사람 형태의 뿌리를 다려 먹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뿌리 식물이 중국의 산서와 요동지방 그리고 고려에서 많이 난다는 것까지 알려졌죠. 특히나 고려산은 그 중에서도 가치가 높아 정기적으로 사신이 와서 바치는 조공품이라 하고, 심지어 민간에서도 암암리에 엄청난 고가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인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후 인삼은 여러 무역 루트를 통해 동아시아를 벗어나 세계 곳곳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인삼의 경우는 그 역사와 품질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는데요. 1713년 프랑스 출신 예수회 선교사 피에르 자르투가 청나라 강희제의 명령으로 중국의 지도를 만드는 임무를 받고 만주와 조선 국경지대에 갔다가 유럽인들 중 최초로 고려 인삼을 직접 먹어보면서 여기가 진짜 인삼 맛집이다 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죠. 지금도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그 이전엔 조선이, 그보다 이전엔 고려가 다양한 국가를 상대로 수출했던 효자 상품이 바로 인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인도와 동남아시아, 유럽에까지 흘러들어가기 시작. 고려의 K 그리고 인삼, K3은 동인도 회사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인삼은 역대 왕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한 물품이었습니다. 조공무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도 강력한 카드로 사용될 정도였죠. 이미 기원전 한 무제 때 한반도에 설치됐던 한사군을 통해 한반도산 삼이 대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삼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아이템으로 활용됐는데, 통일신라 이후로는 신라삼이라 불리며 신라의 대표적인 예물이자 무역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으로도 갔어요. 이때 일본에 보내진 삼 몇 뿌리가 유물로 남아있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물론 한반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인삼이 났습니다. 송대에 만들어진 책 본초도경에서는 상당산과 요동에서 삼이 난다고 쓰여 있어요. 말갈족과 거란족도 인삼을 조공으로 보냈고, 하북성과 복건성을 통해서는 신라 인삼이 들어온다고 쓰여 있습니다. 송나라 때면 고려 때죠. 근데도 아직 신라 인삼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얘긴데, 명나라 때가 되면 중국산 삼을 너무 많이 캐서 씨가 말라버리는 바람에 고대로부터 그 품질이 우수했던 한반도산 인삼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며 고려 인삼이라는 이름을 달고 수출되게 됩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사람들은 고려 왕조가 망한 뒤로 상업에 뛰어들면서 한반도의 상권을 장악하며 개성상인이라고 불렸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이 개성상인들이 인삼 상권을 꽉 틀어쥐고 인삼 재배, 가공, 무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고려 인삼이라고 불린 게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고려 인삼만으로는 동아시아 전체의 인삼 수요가 충족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동에서 나던 만주 인삼도 몸값이 덩달아 뛰었습니다. 여진족들은 이때를 틈타 만주 인삼과 모피를 팔아 돈을 모으며 존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울 수 있었죠. 청나라가 중원을 정복한 이후에는 자기들 고향이었던 요동, 즉 만주 지방을 일종의 성지처럼 관리하며 다른 민족이 들어가지 못하게 철저히 막았는데요. 만주 인삼도 요동의 특산품이라 하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하에서 조금씩만 채취할 수 있게 됐죠. 문제는 자기들을 먹여 살렸던 만주 인삼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라서 고려 인삼을 조공품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조공무역 대신 밀무역, 사무역이 성행하고 일본에 가는 사신들도 인삼을 두둑히 챙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청나라에서는 은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삼값도 은화로 지불하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은광이 고갈되면서부터는 이 은화의 순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조선 상인들이나 사신들도 바보가 아니죠. 이런 저품질 은화 안 받는다고 나와버리니까 일본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막부의 명으로 인삼 전용으로만 쓰는 순도 높은 은화를 따로 만들 정도였다고 해요.
인삼은 고대로부터 한 번 끓인 뒤에 말리는 건삼의 형태로 유통되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수분이 많은 식물이기 때문에 운반 중에 맛이 가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인삼으로 한참 재미 보던 조선에서는 새로운 보존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끓여서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쪄서 건조시키는 증포라는 방식이 널리 퍼진 건데요. 이 과정에서 색이 붉어지기 때문에 홍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392년 고려가 망한 딱 그 해부터 인삼의 대량 재배와 홍삼의 제조가 시작됐고, 홍삼 대량 생산 기술은 조선시대의 개성상인들이 개발했습니다. 홍삼을 만드는 개성상인들과 국경에서 유통하는 의주상인들은 떼돈을 벌었죠. 마침 이때는 대항해 시대에 서구 열강들도 이 홍삼을 노릴 수밖에 없겠죠. 명나라 시대부터 중국의 황실에는 조력자 겸 스파이로 활동하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본초강목 같은 대작을 번역해 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인삼에 대한 소문이 저 멀리 유럽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681년 영국 왕립학회의 주요 수집품 목록에 이미 인삼 뿌리가 수록되어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 때 태국에서 찾아온 사절단이 인삼을 가져오면서 프랑스 왕립학회 창간호에 인삼 얘기가 실릴 정도로 그 관심이 지대했죠. 각국 동인도 회사들은 공적인 무역품 외에도 선장이나 선원이 개인적으로 현지에서 물건을 사서 거래할 수 있는 사무역 특권을 주고 있었는데, 인삼은 이런 사무역품으로도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무게나 부피 대비 가격이 높아서 조금만 챙겨가도 엄청난 이득이었거든요. 동아시아 3국에서 돌고 돌았던 인삼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상선을 타고 동남아시아와 인도까지 진출하며 엄청난 인기를 부과하기 시작해요. 19세기 말이 되어 제국주의가 절정에 치닫고 조선도 그 바람 앞에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서구 열강과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켰고 여러 가지 통상 조약이 맺어지기 시작했죠. 당연하게도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며 일방적인 수탈의 형태로 이어졌지만, 이 와중에도 조선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게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조선의 명물로 알려진 홍삼인 만큼 제국주의 열강들도 홍삼 관련 조약을 반드시 넣었는데, 다른 물품들의 관세가 5%에서 6% 정도로 책정될 때도 조선은 이 홍삼만큼은 무조건 방어해야겠다는 일념으로 15%의 관세를 매기게끔 버텼죠. 또한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조선에서 홍삼을 구입할 수 없게 엄금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한 이후 조공무역이라는 전통적 무역 체계가 완전히 사라지자 고종 황제는 홍삼을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기구인 내장원에서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고종 36년인 1899년에는 국내부 내장원에 삼정과라는 기구가 설치돼서 홍삼의 제조와 무역을 독점적으로 관리했고, 1908년부터는 대한제국 법률 제14호로 홍삼 전매법이 제정되면서 인삼과 홍삼이 근대적 의미의 전매 품목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어요. 근대 국가 체제에서도 정부의 관리를 받을 정도로 무역,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홍삼이었다는 거죠. 1900년대 초반 중국에서 일본산 인삼이 5원, 만주 인삼이 8원, 미국산 인삼이 20원 내외였으니까 150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던 고려 인삼이 얼마나 효자 상품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해방 후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도 인삼 전매 시스템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인삼과 홍삼 산업은 전환기를 맞게 되죠. 개성이 원래는 38선 이남이라 남한 땅 경기도였다는 거 아시나요? 전쟁통에 전선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홍삼의 중심지였던 개성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대한민국 인삼 전매지청도 충남 부여로 옮겨지게 됐는데, 원래 개성에서 하던 거 다 놓고 왔으니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개성에서 쓰던 인삼 종자만이라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전매청 직원 2명과 인삼 상인 3명이 3종 회수 특공대를 결성했습니다.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이 오로지 홍삼 하나만을 위해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총탄이 날아드는 북한군 점령 지역에서 이 인삼 종자를 구해오는데 성공하죠. 사상자도 없고 작전은 대성
대성공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홍삼 산업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죠. 휴전 이후 최초의 현대식 홍삼 제조 시설인 고려 인삼창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한국인삼공사 KGC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120여 년의 역사 동안 한국인삼공사는 혁신과 연구, 투자를 거듭하며 현대인들, 세계인들에게 맞는 홍삼 제품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홍삼하면 생각나는 정관장 역시 한국인삼공사의 브랜드죠. 고려인삼 한 뿌리의 결실을 얻는 데는 땅을 묵히는 데만 2년, 인삼을 기르는 데 6년, 총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KGC 인삼공사는 인삼 재배에 가장 알맞은 환경에서 6년근 인삼을 재배하고 있어요. 일본과 중국, 대만과 미국까지 정관장의 홍삼 제품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1000년의 노하우, 120여 년의 역사는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인기 있는 고려 인삼이 있게 한 바탕이죠. 다들 이런 갈색병 어렸을 때 집에 하나씩은 있지 않았나요? 홍삼 농축액 홍삼정은 정관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인데요. 물에 타먹거나 혹은 숟가락으로 푹 떠서 드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홍삼정, 홍삼 본연의 맛과 향은 물론 홍삼 유효 성분까지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1000년의 노하우, 120여 년의 전통, 100% 국내산 6년근 홍삼으로 만든 정관장 홍삼정, 정관장 대표 제품 홍삼정과 2022년 새해 건강 다이어리가 포함된 홍삼정 마음 에디션이 출시됩니다. 지친 학생들과 직장인, 주변의 건강 관리가 필요한 지인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K-팝 이전의 세계를 놀라게 했던 K3, 홍삼을 먹기 편하게 가공한 최초의 제품인 홍삼정과 함께 전통과 현대를 가로질러 K 면역력으로 이겨내보는 것 어떨까 합니다. 마음 에디션 패키지 한번 보세요. 저희 디자인과 출신인 거 아시죠?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홍삼정 마음 에디션으로 주변에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표시해 보시기 바라며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저희도 홍삼정 먹고 건강관리 잘해서 구독자분들께 더 많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광고를 약탈하러